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별이 죽으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블랙홀이 충돌할 때 나오는 힘은 인류가 만든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수십억 배 강하죠. 그런데 이 모든 파괴적인 힘의 근원이 바로 중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이 중력은 우주의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다리에 저장한 화학 에너지만으로도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의 4가지 근본 힘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 당연히 자연에서 가장 강한 힘이고, 그 다음이 전자기력, 그리고 당연하게도 약한 핵력이 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중력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아래에 있죠. 약한 힘보다도 더 약합니다. 정확히는 10의 25승배, 즉 10조의 1조배나 약하거든요. 우리가 중력의 효과를 느끼려면 우주적 규모로 작업해야 합니다. 별과 행성 전체에 해당하는 물질이 축적되어야 하죠. 강한 핵력은 원자를 하나로 묶어주고, 전자기력은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 우주를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복사를 전달합니다. 약한 핵력조차도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다른 강력한 힘들과 비교하면 중력은 정말 미약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개미 다리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력의 상대적 약함은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이를 계층 문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또 다른 우주론적 퍼즐과 연결될 수 있는데, 바로 이 편재하지만 사실상 무력한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어쩌면 다른 차원까지 탐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500만 광 떨어진 나선 은하에서 거대한 별 하나가 수명을 다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핵융합이 멈추자 전자들의 반발력으로는 더 이상 중력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별은 빛의 속도 4분의 1로 스스로를 향해 무너져 내렸고, 이 급격한 붕괴로 온도가 치솟으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죠. 항성 물질이 수광년에 걸쳐 흩뿌려졌습니다. 초신성도 엄청나지만 극초신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보다 3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중심에 블랙홀을 만들어내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니켈의 자결하는 바람과 방사선 제트가 남은 별을 뚫고 지나가며 점화시킵니다. 극초신성은 초신성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밝고 강력하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힘이 결국엔 죽어가는 별을 구성하는 원자들에 작용하는 중력의 당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중력을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여길 만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중력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되죠.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편리함부터 운동할 때 하는 정신적 계산, 심지어 행성의 끊임없는 당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켓을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엄청난 도전까지 말입니다. 인류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1961년 10월 말 소련의 폭격기가 북극해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7톤짜리 괴물이 실려 있었죠. 이름하여 차르 본바, 폭탄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천천히 떨어지는 이 폭탄이 터지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공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0메가톤급 핵폭발이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3,800배나 강력했거든요. 버섯구름은 높이 60km까지 치솟았고 섬광은 1000km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조차 미약한 수준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차르 본바보다 수십억의 수십억 배 더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인식한 힘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가장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뛰어난 수학자였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음울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이성에 대한 시간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고 사실 어떤 성적 관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순결을 지켰거든요. 그가 경험한 기쁨은 얼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전설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웃은 적이 딱 2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극도의 집중력 덕분에 즐거움이나 친밀감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서 뉴턴은 유명한 만유인력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1666년 치명적인 역병 발생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았고 뉴턴은 링컨셔에 있는 가족의 저택으로 돌아갔죠. 지난 2년간 우리 많은 이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고립 속에서 뉴턴은 독특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빛과 광학 실험을 계속했고 부지를 산책하다가 물리학을 정의하게 될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신화든 아니든 뉴턴 자신이 만들어낸 신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날씨가 따뜻해서 정원으로 나가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를 마셨다고 하죠. 그는 예전에 중력 개념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됐거든요. 사색에 잠긴 채 앉아있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왜 저 사과는 항상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는가? 사과나무 가지 너머로 마음을 방황하게 하면서 그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 대기권을 넘어 확장된다고 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중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과가 땅에 부딪히면서 그의 중요한 이론의 씨앗을 뿌렸죠. 그 이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질량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경험한다는 것. 그 힘의 세기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18세기 초 학자들이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을 적용해보니 행성과 달, 별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놀랍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음울하고 비관적인 뉴턴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중력이 물질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는 한 물체가 거리를 두고 다른 물체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조리라서 철학적 문제에서 생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빠져들 수 없다고 했죠. 중력은 특정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작용하는 어떤 매개체에 의해 발생해야 하지만 이 매개체가 물질적인지 비물질적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학은 맞지만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비한 매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채로 뉴턴의 이론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정밀한 천문 관측이 점차 만유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는 뉴턴 이론이 예측한 수학적 춤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방정식은 질량이 측정되지 않는 빛이 어떻게 다른 물체에 의해 휘어지고 굴절될 수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죠. 뉴턴의 자기회의는 정당했고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중력 상황의 심각성은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에게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점점 더 발전된 망원경과 기구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했거든요. 뉴턴의 이론은 계속해서 부족했고 중력에 대한 더 미묘한 수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대안이론이 제안됐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나르 노르드스트렘은 핀란드 물리학자로 특정 독일인의 최근 특수상대성 이론에 크게 영감을 받았죠. 이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 자체가 기준틀에 본질적으로 연결된 현상으로 재정의됩니다. 노르드스트렘은 독일인이 제시한 방정식을 붙잡아 풀었고 이것이 중력 인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자신의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터무니없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제시했죠. 만약 공간과 시간이 평평하지 않고 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묘한 차원 기하학은 뉴턴 이론만큼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더 잘 중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노르드스트렘의 수학은 내부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었지만 실험이나 관측으로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1919년의 일식은
그의 이론 예측과 맞지 않는 빛의 굴절을 드러냈습니다. 노르드스트렘의 아이디어는 물거품이 됐지만 휘어진 시공간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죠. 처음에 핀란드인을 안내했던 바로 그 독일 물리학자가 이제 그의 혁명적 아이디어를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르드스트렘보다 2년 후 독일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휘어진 시공간을 중력의 모든 관측 가능한 특징의 중심에 둔 자신만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하지만 원망하기는커녕 노르드스트렘은 친구이자 동료를 2번이나 노벨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은 중력의 본질을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 생각 실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일하던 건물 맞은편 지붕에서 화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은 한 실험에서 그는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남자를 상상합니다. 임박한 충격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으며 떨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떨어지고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죠. 만약 그가 들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그것은 그의 옆에서 같은 위치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는 중력장이 전혀 없다고, 자신이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 있다고 생각해도 용서받을 만하죠. 이런 비교는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기준 틀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창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야만 불운한 남자는 자신의 임박한 운명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사고 실험은 불운한 떨어지는 남자를 이번엔 우주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큰 밀폐 상자 안에 놓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무중력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상자는 천장이 될 표면에 밧줄이 연결되고 그 밧줄을 어떤 신성하고 전능한 존재가 일정한 힘으로 당깁니다. 상자는 균일하게 위쪽으로 가속될 것이고 안에 있는 남자는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의 모든 감각은 이제 자신에게 무게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상자가 지구 같은 행성 표면에 놓여 있을 때처럼 상자 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그는 균일한 중력장에 있다고 생각해도 용서받을 만한데 실제로는 그런 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는 중력 가속의 효과가 더 전통적인 힘 유도 가속의 효과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속하는 차나 코너를 도는 롤러코스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른바 등가 원리는 우리에게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측면이 됐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일반 상대성을 뒷받침하는 이 등가성과 다른 가정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1915년에 처음 제안된 발전된 이론은 여전히 세밀한 검토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은 물질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시공간의 곡률과 연결시키고 그것이 다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 물질적이든 무형적이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시하죠.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수성 궤도의 이상한 흔들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행성이 거대한 태양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추가 상대론적 밀어내기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상대성은 또한 질량 없는 빛의 곡선도 만족스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현실은 시공간의 4차원 안에 존재하며 그 구조에 기하하게 종속됩니다. 시공간이 거대한 물체에 의해 휘어진다면 빛도 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는 일반 상대성을 계속해서 시험했고 그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획기적이었지만 이 신비한 힘의 진정한 본질과 기원을 밝히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50년 전 뉴턴의 말을 되풀이하자면 수학은 맞지만 왜 그런지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중력의 시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중력의 진정한 본질,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약한지, 심지어 그 주변의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빛을 비출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받아들여지는 우주 초기 순간의 모델은 신생 우주가 갑자기 거의 순간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봅니다. 10억 분의 10억 분의 10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원래 크기의 수조의 수조배로 부풀어 오르죠. 인플레이션 전에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열과 에너지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얇게 퍼져서 공간을 차갑고 비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날 우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주론자들은 즉시 뒤따른 제가열 기간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인플레이션을 담당했던 힘장이나 입자가 무엇이든 붕괴되어 새로운 우주를 채우기 위한 에너지와 입자로 변환됐다고 가설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일부에게 진정한 빅뱅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주를 채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이 제가열 사건이 중력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그것이 지난 138억 년을 시공간의 구조를 통해 여행하며 보냈을 겁니다. 그것들은 희미하겠지만 우리 이론이 맞다면 이 원시적 메아리들이 지금 우리를 씻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탄생 이후 광대한 우주 바다를 여행해온 희미한 중력 파문이 우주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력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탐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0억 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0억 년 전 지구에서는 별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략 8억 년 동안 행성은 정체되고 악취나는 정체 상태에 갇혀 있었거든요. 주요 대륙 재편성도 없었고 빙하기의 성세도 없었으며 해양이나 대기 화학의 변동도 없었습니다. 출현 이후 유망한 진전을 이뤘던 생명체는 해양 전역에서 다양화하고 광합성을 발명하며 심지어 협력하는 법까지 배웠지만 이제는 그냥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죠. 진화가 정체됐고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시간 동안 지구 전체 역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지질학자들에 의해 지루한 10억 년이라고 적절하게 명명됐죠. 그러나 지구의 먼 남쪽 하늘에서 마젤란 구름 너머 훨씬 멀리 전혀 지루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30배가 넘는 두 개의 블랙홀이 치명적인 춤에 갇혀 있었거든요. 서로 주위를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다가 결국 재앙적으로 충돌해 하나의 초대형 천체로 합쳐졌습니다. 불행히도 원생대 지구에게 이 장엄한 사건은 지루함을 깨뜨릴 수 없었는데 블랙홀 자체가 빛을 내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10억 년 동안 아무도 볼 수도 듣거나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오전 9시 50분까지 말입니다. 놀라운 기기가 온라인 상태가 됐거든요. 워싱턴주 햄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두 개의 고급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즉 라이고가 막 완성됐고 불과 이틀 전에 켜졌습니다. 아직 테스트 모드였고 정식 연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연구자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명확한 신호를 포착했죠. 너무 완벽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기기의 민감도와 연구자들의 분석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된 또 다른 보정 신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훈련을 고안했다고 나서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의 새 탐지기가 첫 번째 탐지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제안과 자금 지원, 건설 내내 라이고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는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현상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구상됐거든요. 갑작스럽고 거대한 중력 교란으로부터 시공간을 통해 방사되는 중력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아인슈타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은 우리의 현실인데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안의 파문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요? 라이고는 거울 시퀀스 사이를 앞뒤로 반사되는 두 개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이 미세한 왜곡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지점에서 수렴하여 서로 상쇄되도록 하죠. 중력파가 통과하면 이러한 레이저 빔의 길이가 바뀌어 수렴 지점에서 감지할 수 있는 불일치를 일으킬 겁니다. 비평가들은 기기가 이 희미한 파문을 감지할 만큼 충분히 민감할지 또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2015년 발견에 놀란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이 감지한 신호는 짧았고 5분의 1초만 지속됐지만 인간의 청각 범위 내의 진동에 해당했거든요. 이 짹짹거림의 근원은 10억 년 전 두 블랙홀의 재앙적 충돌이었습니다. 합병은 거의 한 퀴틀리언 줄의 에너지를 중력파로 방출했는데 그것이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어 광속으로 10억 년을 여행한 후 라이고가 온라인 상태가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마침내 도착한 거죠. 그 첫 번째 놀라운 탐지 이후 과학자들은
우주의 구조를 통해 파동치는 중력파로부터 수많은 짹짹거림과 삐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2017년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됐는데 중력파 탐지가 감마선 폭발과 동시에 일어났고 그 다음 밝은 새별의 관측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이번 근원은 합병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합병하는 중성자별이었습니다. 라이고의 비평가들은 연구자들이 중력파의 결정적인 탐지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침묵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첨단 과학이 우주에서 중력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중력파의 존재는 중력이 단순히 개별 물체 사이의 힘이 아니라 모든 공간과 시간에 걸쳐 확장되는 장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파문은 그 장을 통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뉴턴의 원래의 공식이 암시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것은 만약 태양이 갑자기 존재에서 사라진다면 지구는 중력 왜곡의 변화가 따라잡기 전까지 완전히 8분 동안 태양이 차지했던 공간을 계속 공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안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결론입니다. 다른 기본 힘들도 장으로 나타나며 에너지가 파동으로 그것들을 통해 전달되거든요. 빛과 열은 우주에 편재하는 전자기장의 파동일 뿐이고 최대 속도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빛이 사라진 것도 완전히 8분 동안 모를 겁니다. 따라서 중력은 다른 힘들과 유사하게 행동하며 그 기원도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죠. 라이고의 과학자들은 중력파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수수께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블랙홀과 중성자별, 초신성 같은 것들로부터 시공간 파문을 항상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별들의 삶과 죽음의 모든 소음 뒤에 배경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파동이 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의 획기적인 라이고 기기들은 10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합병을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시작을 탐사할 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유럽 우주국의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즉 리사가 포함됩니다. 별들의 소란을 걸러내고 시공간 자체의 팽창을 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죠. 이 새로운 기기들이 감지하는 파동의 유형은 또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과정과 끝을 더 잘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가 약 38살이 될 때까지 불투명한 플라즈마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천문학으로는 절대 탐사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진정한 빅뱅 후 1초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제가열이 느렸는지 빨랐는지 모르지만 각 시나리오의 중력파 패턴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를 겁니다. 인플레이션 끝에 원시 중력파 탐지는 또 다른 가정도 확인할 것인데 중력장 자체가 우리가 아는 우주의 본질적이라는 거죠. 명백해 보이고 중력과 다른 4가지 기본 힘 사이의 유사성으로 강화되지만 우주 역사에서 이 있을 법하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경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실험 결과입니다. 오늘날 시공간의 모양은 거대한 물체의 존재에 의해 뒤틀립니다. 중력장이 나타나려면 질량이 필요할까요? 2012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결과는 일반 물질의 질량이 힉스장과 그에 상응하는 메신저 입자인 힌스 보손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은 힌스장이 인플레이션 끝난 한참 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안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력장의 기원이기도 할까요? 현대 우주에서 질량과 중력 사이의 연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그것들은 별개이며 상호 배타적인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적 중력 개념은 실제로 질량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빛을 구성하는 질량 없는 광자에 대한 중력의 효과로 명백합니다. 따라서 중력은 작동하기 위해 힉스장이 필요하지 않죠. 그 기원은 우주에서 질량의 기원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과 질량이 아직 관련되지 않은 우주에서
그 효과가 알아볼 수 없게 되지만요. 초기 우주론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는 중력이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플랑크 시대 동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주가 플랑크 길이 크기일 때 양성자 크기의 약 1000억 분의 1 정도였을 때죠. 하지만 그 중력의 본질은 현대 우주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 중력 시공간의 행동을 탐사하려는 노력은 골치 아프고 불만족스러운 답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다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죠. 중력을 다른 힘들처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 장벽 중 하나는 물리학의 두 주요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비호환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일반 상대성은 휘어진 시공간 내에서 물체의 대규모 행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하죠. 하지만 물리학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서 양자역학은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에서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거의 모든 대규모 현상은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양자화된 우주를 나타내는 기본 입자나 가상 입자로 분해됐거든요. 따라서 모든 공간에 스며드는 전자기장은 광자로 알려진 개별 패킷이나 입자로 양자화됐습니다. 다른 힘들도 마찬가지로 글루온과 W 및 G 보손 모양의 가상 양자 입자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규모에 걸쳐 작용을 전달하죠. 심지어 물질의 기본 입자들도 편재하는 에너지장의 양자 발현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규칙의 예외입니다. 중력장에 대한 양자 메신저 입자가 이론화되고 심지어 이름도 받았는데 바로 중력자입니다. 하지만 탐지된 적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탐지될 수 있을지조차 의심합니다. 중력장이 시공간에 짜여 있다면 그 장의 양자 패킷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 현실을 구성하는 4차원 픽셀로 축소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 픽셀들은 물론 구조 자체 외부에서 볼 때만 나타날 텐데 우리는 단순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입자 가속기에서 중력자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계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진 기기가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수학적으로 지지되는 중력 이론은 쿼크와 렙톤의 가장 작은 규모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반 상대성은 에너지나 운동량의 모든 원천이 시공간을 왜곡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가장 작은 정도로 양자화하려고 할 때 중력 자체가 여기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시공간을 왜곡하여 더 많은 중력을 만들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더 많은 여기를 만들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중력, 더 많은 여기 등등을 만들죠. 해결할 수 없는 무한대는 어떤 이론에도 나쁜 소식입니다. 고속에서 트레일러의 통제 불능, 피시테일과 같은 이 자기 여기는 사실 양자 이론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른바 자기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제한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중력과 시공간을 양자화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측정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을 재규격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공간과 중력이 플랑크 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력과 양자 세계는 화해할 수 없이 대립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플랑크 시대 동안 존재했던 초기 중력에 대한 대안 이론들을 제안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양자 중력 측정을 재규격화할 필요를 편리하게 피하는 체계인데 중력을 힘이 아니라 순전히 기하학적 의미로 고려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공간과 시간은 극도로 미세한 네트워크로 짜인 닫힌 고리로 구성되며 시공간의 구조를 단순한 은유에서 현실로 변환시키죠. 끈 이론은 대안을 제공하지만 정신이 덜 아찔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현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에 존재하는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구성됩니다. 공간의 세 차원과 시간의 하나가 더 큰 현실의 단순한 창발적 속성일 뿐이라고 제안하죠. 이 이론들은 중력의 약함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리사 랜델은 자신감과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서 손에 분필을 바르고 손가락을 구부리며 앞에 등반을 준비합니다. 뒤로 물러나
마지막으로 계획된 경로를 확인하면서 그녀는 이전 등반가들이 선호한 손잡이에 분핍이 있고 수직 암벽을 따라 여러 단계에서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핀과 고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전날 요세미티의 유명한 하프돔을 등반했고 자신의 등반 전성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그녀는 바위로 다가가 발가락을 틈새에 밀어넣고 등반을 시작합니다. 랜들은 중력과 기본 힘들과 비교한 그것의 약함에 낯설지 않습니다. 2003년까지 그녀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겉보기에 터무니없지만 잠재적으로 영감을 받은 이론들로 본능적이고 특히 재능 있는 이론 물리학자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생각은 이론이나 수백 명의 같은 생각을 가진 물리학자들이 그녀의 작업을 논의할 다가오는 회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앞의 바위와 손가락 아래 돌의 거친 표면이죠. 중력은 너무 약해서 여기 요세미티에서도 지구 어디에서나 단 하나의 로프 장력만으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의 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질 때 말이죠. 불행히도 리사 랜들은 등반의 첫 번째 구간 꼭대기 근처에 있었고 불과 몇 피트 위에 첫 번째 고정점에 로프를 아직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손잡이가 실패하고 중력이 지배권을 잡습니다.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방해할 것이 없을 때 그것은 랜드를 시작점으로 다시 가속시키며 매 초마다 시속 35km씩 가속합니다. 랜들은 의식을 되찾으며 중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강제 침대 휴식 중에 그녀는 마침내 책을 끝낼 시간이 생겼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괴한 다차원 이론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끈 이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다른 7차원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말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든요. 하지만 랜들은 공간이 뒤틀린 기하학을 가진다면 이 추가 차원들이 범위에서 무한할 수 있다고 제안할 정도로 나아갔습니다. 노르드스트렛과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시공간 개념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랜들은 우리 우주 전체가 더 높은 차원 공간의 3차원 주머니에 거주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주머니들은 막의 개념에서 유래한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죠. 마치 끈 위의 진주가 좌우로 움직이며 우리의 3차원 우주에서 하나의 선형 차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우주 전체도 더 많은 것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더라도 3차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랜들은 이 브레인들을 중력의 회피와 약함에 대한 우아한 설명으로 불러냅니다. 그녀는 중력이 우리가 거주하는 브레인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브레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안하거든요. 이것은 왜 중력이 그렇게 약한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제2일 원리에서 나온 수학적 계산은 중력이 사실 현재보다 10억의 1000만 배 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초대치이라는 또 다른 이론적 체계로 설명됐는데 여기서 모든 입자는 주변 우주의 일부 효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대칭 스파티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이론을 자연스러운 결론까지 따라가면 우주 전체에 있는 그렇게 많은 스파티클들이 단순히 관측되지 않는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리사 랜들과 그녀의 동료 라만 순드럼은 이론의 일부를 다른 우주에 효과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수학을 유지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5차원 벌크에서 짧은 거리만큼 우리 자신과 분리된 또 다른 4차원 브레인에 중력을 배치하면 초대칭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체계에서 중력의 효과는 이른바 중력 브레인에서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중력이 왕인 차원에서 새어나오는 중력 효과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력자를 탐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것들의 자금의 증상이 아니라 자신의 브레인에서 우리 우주로 방황할
매우 작은 양자 확률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리사 랜델의 아이디어는 매혹적이고 초대칭과 끈 이론, 다중우주는 물리학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지지를 얻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수학만으로 그런 가치를 두기는 어렵죠. 휘어진 시공간이 노르드스트렘과 아인슈타인의 전임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해 보인 것처럼 이 새로운 이론들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스쳐 지나갑니다. 중력파가 발견되는 순간까지 비판받았던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개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전 세계에 수백 명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이제 문제에 대해 작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침내 중력과 현실 자체의 진정한 본질을 풀기 위해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